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행입니다. 2023년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고 오늘 또 새로운 주간의 첫 거래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이 정말 괜찮았었죠. 그래서 아마 다들 좀 편안하게 시장을 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2022년은 정말 힘들었죠. 2021년 여름 6월 말부터 시작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을 아마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전망에 관해서는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올 한 해 또 이렇게 배워야 한다 방송, 그 외에 또 토마토 TV 방송들 많이 보시면서 필요한 정보, 그리고 또 어떤 투자에 관한, 제가 오늘 주제로 잡아온 투자에 관한 생각거리들, 여러 가지들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10월 달이었나요? 그때 4주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1월, 12월 지나가고 1월 돼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저는 이제 강의를 4주 정도 진행하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엇을 할까? 2023년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기술적인 것도 좋고요. 차트는 어떻다, 이동평균선은 어떻다, 지지저항은 어떻다, 이런 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한 해의 시작인 만큼 올 한 해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제가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게 끝나고 나면 그때는 아마 기술적인 부분들 위주로 아마 좀 많이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오늘은 시장에 관한 이야기 조금만 진행을 하고, 많이 이미 또 일주일이 지나갔고 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또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관한 이야기 조금만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화면입니다. 오늘 좋았죠? 코스피가 지금 2.63%나 상승을 했고요. 작년 12월 달 내내 사실 그 지수가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을 좀 힘들게 했었습니다. 1월 3일에 최저가를 찍고,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 빠르게 또 올라와 줬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불을 뿜으면서 올라갈 거야,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악성 매물 너무 많습니다. 지금 물려있는 물량들이 너무 많고,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두들겨 맞고, 올라가다 보면 두들겨 맞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폭등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여러 가지 전망들, 제가 사실 작년에 10월 달에 그 진행을 할 때도 그때 당시도 계속 드렸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러저러한 변수들을 봤을 때 그 시장의 저점은 빠르면 2023년 상반기, 아무리 늦어도 하반기에는 잡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때 지금 생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금리와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작년에 금리를 정말 빠르게, FOMC가 빠르게 올려왔었죠. 0.75%씩 쭉쭉쭉 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 0.5%만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FOMC가 없고 2월 2일에 시작되는데, 그때는 현재 0.25%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2월 달에 또 0.25%를 올리게 된다면 4.75%. 예상치는 5%냐 아니면 5.25%냐, 요 정도 수준입니다. 앞으로 2023년에 특정 시점을 잡아보자면은 최대치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즉, 금리 인상의 속도가 기울기가 상당히 좀 이제 완만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끝이 멀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죠? 그러면 금리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이 실물 경기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물론 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라는 점은 올해 시장이 이제 분명히 바닥을 논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지요. 또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국 FOMC가 금리를 그렇게 열심히 올려대는 이유는 그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인데,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
전년도 데이터와 올해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의 물가와 2022년도의 물가를 비교했을 때 그 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점, 이 부분이 금리를 이제 막 열심히 올리는 이유가 되었던 거죠. 전쟁 나고 하면서 물가가 얼마나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2023년이 되었고 올해의 물가는 무엇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2022년과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이미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물가와. 그렇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FOMC가 목표로 하는 상승률에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것과 비교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FOMC는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속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어느 시점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올해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느 시점인가는 이제 금리 자체를 낮추는 상황으로 또 진행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봤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 지수도 들어 올렸었죠. 우리나라 주가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삼성전자와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직전 고점이 7월 달에도 62,500원, 그 다음에 지난 뭐 11월 달, 12월 달에도 그 즈음에서 직전 고점이 사실 잡혀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자, 이제 그 자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는 상황인데 1월 6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이 실적 발표를 했었고 안 좋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었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 이제 뭐 여러 증권사들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 하면 안 좋다라는 거죠. 안 좋긴 안 좋은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작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이 저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좋지 않게 나와버리게 되면 삼성전자 또한 감산에 동참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사이클이, 반도체 D램 가격의 하락이 어디선가는 멈출 것이고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과 앞으로의 삼성의 계획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와 어떤 경기와의 관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가는 어떻게 되죠? 항상 경기보다 한 반년 정도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올해의 경기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뭐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든 금리가 어디선가 브레이크가 걸리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물 경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최악의 지점이 올해가 될 거라면 내년부터는 실물 경기 자체도 점점 더 좋아질 거라면 주식시장은 반년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가 작년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빠르면 상반기 중에 시장의 바닥에 저점이 잡힐 것이고 늦어도 어떻게 하반기가 될 것이다. 늦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뭐 10월달 배워 산다 방송 후에 다른 방송을 제가 출연한 건 없지만 뭐 유튜브 라이브라든가 이런 방송 등을 통해서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면 저점은 뭐 작년 9월 30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주가가 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워낙에 악성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저는 상반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단 박스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저점은 높이면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올해
여러분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모으셔야 돼요. 모으셔야 돼요. 적립식 펀드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최저점을 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최저점을 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우리 꼭 적금 붙듯이 뭐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뭐 내가 삼성에 관심이 있다 혹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뭐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씩 꼭 펀드 넣듯이 적금 넣듯이 모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골치 아플 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변수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올해는 굉장히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2022년에 정말 힘들었던 해가 지나가고 여러모로 상당히 중요한 해. 수익 자체는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나 뭐 내년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물론 뭐 저는 그에 상관없이 어차피 또 이렇게 저렇게 수익을 챙겨 나갈 거긴 합니다만 진짜 큰 수익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신다면 또 배워야 산다 방송을 보시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또 좋은 뭐 어떤 매매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들, 교육 내용들 알려주실 텐데 참고를 하신다면 아마 2023년 좋지 않을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주간의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제가 생각하는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뭐 겁내지 마시고 한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의 거래 대금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시장을 떠나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거래 대금으로 한번 시장의 거래 대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밑에 그 표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데 한창 때 거래 대금, 뭐 어마어마했죠. 한창 때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 그때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 최근에 그래도 요 며칠은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거래 대금이 뭐 5조 대까지도 줄어들었었거든요. 지금 요번 새해 들어서는 이제 7조 대까지 다시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시장을 떠나 계신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안 좋을 때 우리가 종목을 모으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신다면 결국은 말씀드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거래대금 점점점 붙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망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저는 이제 제가 또 항상 방송을 할 때 진행하는 내용들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배워야 산다를 4월 5월 달 2달 동안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 또 10월 달에 한 달 동안 4주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보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 모의 투자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들을 다 보여드렸었어요. 일단은 왜 모의 투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증권방송국 소속 전문가는 모의 투자로 매매한 내용만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토마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플랫폼, 뭐 증권사 방송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원금을 뭐 작년까지는 항상 1억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1,000만 원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를 이제 계속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수익이 달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계좌를 1억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매매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1,000만 원 정도 수익 내는 데는 평균 한 3주 정도? 그 정도 걸렸었고 좀 빠를 땐 2주? 좀 오래 걸리면 4주 정도 걸렸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 배워야 산다 방송하고 좀 맞춰서 사실 저는 이제 작년 12월 29일로 딱 계좌가 딱 정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또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1월 지난 회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 회차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난 회차 같은 경우 제가 12월 2일에 1,000만 원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 회차가 12월 5일에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12월 5일부터 해가지고 저 계좌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12월 5일부터 또 새로운 그러니까 계좌를 다시 그 원금 1억으로 세팅을 하고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딱 1개월 정확하게 1개월 걸렸는데 이번에 좀 시간이 평소보다 일주일 정도 더 걸렸었습니다. 자, 조회 버튼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일체 조작이 없습니다. 저는 뭐 잘된 것만 공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전체를 다 통으로 공개를 합니다. 조회 버튼 눌러볼게요. 자, 쭉 보시면 여기 뒤에는 거래가 없는 게 제가 여기 1,000만 원 수익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1월 5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계좌로 다시 매매를, 이건 이제 보여드리려고 남겨둔 거고, 제가 아이디가 2개가 있어서 이걸로 매매를 하고,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남겨놓은 거고,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2월 5일부터 이렇게 출발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수익을 만들어 가다가 여기 언제죠? 제가 2월 23일에 한번 손실이 있습니다. 여기 손절이 한번 있어요. 여기 120 정도 손절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수익을 다시 만들어 가서 1월 4일 날짜로 이렇게 목표 수익을 좀 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일정하고 딱 맞춰서 12월 29일에 끝내고 1월 2일부터 새로 또 계좌를 깔끔하게 시작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러지는 못했는데 하루 하여튼 마이너스가 나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더 걸렸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건 뭐냐면 여기 이 내용들 중에 사실 이 손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일 오늘 어떻게 보면 제 강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손절 부분, 이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러니까 저는 계좌를 항상 다 공개를 해요. 왜냐하면 뭐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다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항상 공개를 하고 유튜브 라이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보시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캡처 파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페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항상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절대 조작은 없고요. 뭐 제가 키움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이 손절인데 제가 작년에 일간 단위로 마이너스 난 게 한 4거래일 정도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매매를 하지만 마이너스 난 게 4거래일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매매 스타일이 뭐 막 사실 뭐 투자대회 우승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6주 동안 대회 기간 동안에 뭐 100%, 200% 막 요번에는 그렇게는 안 됐. 요번에 요 증권사에서 있었던 투자대회 1위 하신 분들 그 정도까지는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요번에 장이 조금 어지러워서 그랬는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는 그런 매매는 사실 그러니까 뭐 1등 하시는 분들 이야기겠습니다만 뭐 6주에 100%, 200%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말씀드리자면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하려면 뭐 레버리지도 많이 써야 되고요. 미수도 많이 써야 되고 사실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안전하게 꾸준하게 매매를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뭐 뻥튀기 된 수익보다는 항상 꾸준하게 안전하게 매매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손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절. 정말 아니 왜 처음 2023년 와서 첫 강의부터 손절에 관해서 기분 좋게 수익에 관한 이야기 해야지 손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2023년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주 동안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 4가지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요. 저는 손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1월 4일까지는 이렇게 매매가 됐고 뭐 뒤에서 이것저것 보겠지만 1월 5일부터는 다시 또 새로운 걸로 이 계좌로 매매를 해서 조회 버튼 눌러보면 네, 지금 3거래일 동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오늘은 뭐 수익이 제가 조금 미미했고요. 이 정도로 일단 수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이것저것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배워야 산다 방송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기술적인 부분 되게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심리 이야기 많이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차트 이야기하고 종목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캔들 이런 캔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평선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저는 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근데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매매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아니면 여기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아쉽게도 우리가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이 뭐 10대, 20대 때보다 더 안 좋은 선택을 한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거는 뭐 일상적인 거고, 뭐 주식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넛지라는 책을 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이죠. 유명한 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가 쓴 책인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썼습니다만, 또 그분이 뭐 미스비헤이빙,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좀 제목이 재밌게 바뀌어가지고 출간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책에서 그분이 든 예를 하나 들면서 저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조삼모사랑 비슷한 예일 것도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경제학자신데, 이제 학교에 이제 교수로 이제 교수로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좀 초년생이실 때 시험을 보는데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게 내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 70점 정도면 뭐 그렇게 어렵게 된 것 같지도 않기는 합니다만, 뭐 아무튼 그렇게 시험을 내셨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좀 말이 많았다라는 거죠.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교수님은 이야기를 한 거죠. 나 이거 상대평가다. 절대평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차피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다 뭐 적어도 B 이상은 나올 거고, 평균보다 아래인 사람들은 뭐 그 맞춰서 C, D가 나올 거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너무 항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시험에서는 시험의 그 만점을 100점이 아니라 136점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136점. 그리고 난이도는 비슷하게. 그래서 뭐 결국은 평균 점수가 한 70% 정도가 정답률이 나오게 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평균 점수가 한 90 몇 점 정도 나왔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불만이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사실. 뭐 똑같은 건데, 그죠? 만점 기준이 바뀌었을 뿐. 근데 나한테 이제 수치적으로 오가는 게 평균이 70이냐 아니면 90 몇 점이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죠? 굉장히 뭐 단순한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예는 선택과 관련된 예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요?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도 그렇고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맞지 않는데 그렇지만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 그러면 이번에 또 그분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소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배워야 한다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뭐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하나, 여러 가지 예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요거 예 하나 정도만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평균적인 뭐 미국의 50세 정도의 성인이 이제 그 해에 사망할 확률은 한 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평균값이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대상자들을 놓고 이제 시험을 하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설문조사처럼 테스트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분은 이제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처럼 진행을 한 거고요.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지금 이제 이 방에 들어가면 이제 치사율이 100%인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염될 수 있다. 단 감염될 확률은 0.1%. 굉장히 낮아요. 뭐 1000명 들어가면 1명이 감염이 되는 거고, 그 대신 그 감염자는 무조건 사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실제로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에 이제 딱 하나의 치료제가 있어요. 하나의 치료제. 그리고 이 치료제는 한 알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경매처럼 그 들어온 그 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매처럼 해서 제일 비싼 가격에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병원에서 이 병을 연구하기 위해 특정 이제 공간에 이제 그 지원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에 들어가면 감염될 확률이 0.1%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현재 치료제는 없어요. 개발을 할 거예요. 개발을. 자, 이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이라면 그 하나의 치료제를 얻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얼마를? 그리고 반대로 이 감염 확률 0.1%인 치료제가 현재 없는 상황인 방에 들어갈 때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치료제 한 알밖에 없지만 어쨌든 있는 경우 그 방에서는 이제 그분 이제 뭐 미국 분이니까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2,000달러까지 치료제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2,000달러까지 대략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역시나 뭐 감염 확률은 0.1%로 똑같은데 그 방에 들어갈 때 요구할 금액, 임상 대상자가 되는 거죠. 얼마를 요구하겠느냐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금액, 평균 최고점 50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나왔다라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미국 그 50세 성인의 사망 확률이 0.4% 정도 되는데 그 방에 들어감으로써 0.5%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0.5%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감염이 된다면. 근데 그것을 치료하는 약을 얻기 위해서 즉 0.5%의 사망할 확률을 0.4%로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 2,000달러 정도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밑에는 0.4%에서 0.5%로 올라가는데 요구한 대가가 50만 달러라는 거죠. 50만 달러. 50만 달러면은 얼마인가요? 5억인가요? 50만 달러면 얼마죠? 하여튼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게 사실 우리가 똑같은 0.1%가 왔다 갔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양쪽은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같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은 사실 나의 생명,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남 것도 아니고 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인데 그게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 요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손해보길 원치 않는 거죠. 그 누구도 내 생명에 있어서 손해를 보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상당히 크게 요구하더라는 거죠. 크게 요구하더라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러니까 아예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요. 아직 그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졌다 잃어버리는 상황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건이 없어지는 상황, 어떤 것이 심리적으로 더 괴롭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유 효과라는 것이. 자,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의 한계의 효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제가 사실 테이블을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해놨었는데 요거를 이제 약간 수정이 되었군요. 자료가. 자, 일단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1억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갑자기 1억이 생겼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한테 1억이 생겼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연히 나쁠 거는 없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의 수준이 제로인 사람이 여기서 이만큼이 늘어나게 됐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 이만큼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부의 수준이 여기 있는 사람의 경우, 이건 넘어갔네. 여기에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만큼 부의 수준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거기서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1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제 이게 부의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용어적인 건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반대로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손해보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특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0만 원을 샀어요. 근데 그게 한 500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익이 엄청나게 난 거죠. 좀 너무했나요? 1000만 원을 샀는데 5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00만 원. 자, 그러면 500만
500만 원 수익 났던 게 만약에 막 꼭대기에서 내가 못 팔았어요. 근데 그게 좀 내려온 거예요. 한 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쉽죠? 아쉬운데 그래도 뭐 아직 400만 원 남아있다. 요 생각이 하고요. 반대로 내가 그게 100만 원이 됐어요. 100만 원이 됐다가 다시 제로까지, 아니 100만 원보다 2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느끼는 감정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100만 원만큼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더라도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500에서 400이 되는 것과 200에서 수익이 200이 났다가 100이 되는 거는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사실 똑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똑같지만 느끼는 감정이 정말 다릅니다. 왜? 여기서 위에서 이만큼 내려갈 때 느끼는 감정의 변화보다 여기서 이만큼 내려갈 때 느끼는 감정의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거를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가지고 있던 것의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약간 해석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거기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현재 재산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 이 부분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쭉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날 때 느끼는 감정적인 변화가 똑같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는 그 다음 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가치함수라는 걸 가져와 볼게요. 역시나 용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어는.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본 내용은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식이 이제 뭐 수익이 나거나 그런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수익이 일부 났을 때, 그때보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쁘지만 그 기쁨의 정도가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 근데,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수익이 났다가 다시 제로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500만 원까지 났던 게 400만 원이 됐을 때는 이 정도면 됐다고 수익 실현하는 거는 100만 원 원래 먹었던 걸 다시 뱉어냈지만 그 정도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만 원 수익이 났다가 다시 제로로 내려오는 과정이요. 굉장히 괴롭다라는 거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 아직 내가 수익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내 돈은 아니에요. 주식은 팔아야 내 돈인 거지. 그렇죠?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될까요? 느끼는 감정의 동요가 크기 때문에 못 파는 거죠. 그러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생길 때 있습니까? 원래 큰 수익이었는데 가만뒀다가 본전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하지요. 왜 그럴까요? 아직 나의 부의 수준이 그러니까 수익의 폭이 크지 않을 때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많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이제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먹을 거를 조금만 먹고도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이런 감정 때문에 그 종목을 그냥 작은 수익을 먹고 그냥 뱉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곤 해요. 많이 생기곤 합니다. 자, 요 영역은 그렇고 그 다음에 손실 영역. 자, 요게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비슷하게 이건 이제 수익이 난 거고요.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수익이 났다. 이쪽은 100만 원 손실을 봤다라는 거예요. 같은 100만 원 수익이 났을 때 느끼는 감정의 값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쁨의 값. 이만큼인 겁니다. 이만큼. 반면에 100만 원 손해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의 어떤 괴로움의 폭은 이만큼이라는 거죠. 상당히 크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출됐느냐? 이것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경제학도도 아니고요. 우리는 주식해서 수익 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예전에는 제가 이것도 막 한창 설명하려고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의미는 없더라고요. 우리는 돈 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이득이 났을 때 느끼는 기쁨의 정도보다 우리가 손해를 입었을 때 느끼는 어떻게 그 괴로움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사실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부의 한계 효용과 마찬가지로 손실이 조금 났을 때 이 느끼는 감정적인 괴로움보다 한 단계 더 가면 어떻게 그 폭이 줄어들게 되고요. 아예 손실이 뭐 말도 안 되게 커져버리게 되면 느끼는 감정적인 동요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2023년 올해 시장은 현재 시장은 좋습니다만 그리고 올해 전망은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2022년부터 해가지고 물려 있으신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22년 말하고요. 2022년 초하고요. 어떠셨나요? 그때가 훨씬 더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때가. 손실 금액 자체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점점 비슷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초반 100만 원일 때보다 지금이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면서 조금 덜 그러니까 괴롭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느꼈던 괴로움에 뭐 예를 들어 손실이 3배가 됐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3배 이렇게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절을 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손절을. 처음에 한창 괴로울 때 손절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손절을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서 원치 않는 장기 투자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본전과 관련된 부분 있죠. 본전과 관련된 부분. 자, 이게 손실이요. 여기 만약에 내가 손실이 지금 이만큼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으로 복구가 됐어요.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상승폭은 이제 이만큼입니다. 그 조금 살겄다 느끼는 감정폭은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약에 본전을 향해서 가게 된다면 느끼는 감정의 괴로움이 줄어드는 정도는 어떻게 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쁨의 정도는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손절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본전이 되면 느끼는 감정적인 이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손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본전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경사죠. 지금 2023년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2022년에 그러니까 뭐 사실 제일 좋으신 분들은 2022년에 뭐 손절을 했든 아니면 매매 자체를 안 하셨든 계좌가 깔끔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지금은 뭘 어떻게 적립식으로 분할을 해가시더라도 저는 되게 좋은 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괴로우실 수 있고 지금 길게 보자면 저는 사실 여건이 되신다면은 조금씩 더 모으셔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여건이 되지 않으시다면은 참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본전을 보면서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된 게 뭐냐? 왜 그랬느냐? 사실 작았을 때 손절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질질질 끌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뭐 사실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나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만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심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거는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보면은 자, 여러분 저는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계좌를 다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모의 투자니까 별로 부담 안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담 엄청 큽니다.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나요. 한번 삐끗하면 저는요 하루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의 투자 매매를 통해서 매매 계좌를 이렇게 공개한 게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한 달도 빼놓지 않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삐끗하면 안 되거든요.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이 계좌가 박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 2년 동안 어떤 달도 손해본 달이 없습니다. 다 수익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장도 안 좋았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 2, 3, 4강에 다 이어집니다. 다 이어져요.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어떻게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냈는지도 다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쭉 봐주시면 좋은데 참고로
올해부터는 제가 원금을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년 동안 1억으로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원금 1억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5천으로 낮췄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500만 원이 되겠죠? 원금 대비 10% 만들어가는 과정을 차곡차곡 올해 뭐 얼마나 달성할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작년에는 제가 하여튼 뭐 많이 났는데 올해는 뭐 얼마나 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바꿨어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바꿔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부담이 되는 거는 계좌가 쉽게 말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 되는 거.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로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비결로서 저는 칼 같은 손절. 칼 같은 손절. 우리 다들 강조해요. 주식 서적도 그렇고 뭐 방송국 전문가님들도 그렇고 강조합니다. 손절 잘해야 된다라고. 근데 앞에서 봤죠. 보셨던 내용 때문에 우리 손절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람입니다. 증권 전문가이기 전에 일단 사람이에요. 손절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제 나름의 예외 없는 손절 기준들이 있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손절을 해요. 자, 제가 최근에 손절한 내역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뭐 보셨던 뭐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던 12월 23일인가요? 그날도 있긴 하고 제가 작년 10월 20 며칠까지 제가 그때 TV 방송 통해서 계좌를 공개를 했었고 그 후에는 뭐 유튜브나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다 공개를 했었는데 그 후의 내역들을 제가 한번 다 뽑아와 봤습니다. 저는 이제 클럽 내 매매일지 게시판에다가 매일매일 매매일지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손절한 내용, 그날 손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올려요. 하루에 평균 2-3종목 매매를 하지만 손절을 했다 무조건 손절 종목을 올립니다. 그래서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손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월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간 단위는 제가 작년에 일 단위로 아예 파란색 마이너스가 찍힌 거는 4거래일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거래일. 근데 매매 자체는 더 있습니다. 손절이요. 다른 종목 수익이 있어서 그걸 복구를 해서 그런 거지. 오늘도 오늘도 손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 신한지주 손절이 있었어요. 볼게요. 자 시간이 10여 분 남았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한지주 관련해서는 최근에 금융주가 굉장히 강했죠. 단기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방 접근을 했었는데 이거 보고 계신 건 분차트고요. 제가 접근이 조금 빨랐습니다. 빠르게 접근을 하는 바람에 이게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고점을 저점을 상승시키면서 횡보하다가 넘어가 버려서 제가 칼같이 끊어버렸었어요. 이거를요. 칼 손절을 해버렸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끊고 지수 선물로 이제 수익을 내서 이제 계좌는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 놨는데 참고로 저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합니다. 제 수익의 90%, 90에서 95%는 대형주고요. 5에서 10%가 지수 선물입니다. 근데 주식 선물로 매매를 합니다. 양방향 매매를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뒤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전 레버리지 쓰기 위해서 선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끊어버렸었습니다. 끊고. 근데 뭐 사실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밀리더라고요. 뒀으면 수익 잘 났을 겁니다. 그쵸? 아유, 저거 뒀어야 되는데. 후회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내용. 이번에는 작년에 말에 여기 아까 계좌에서 보여드렸던 요 1,000만 원 목표 수익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여기 요 손절 12월 23일 이날 뭘 손절했냐면 제가 지수 선물 손절을 했었습니다. 코스닥 선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23일입니다. 자, 12월 23일인데, 자, 이날, 분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 저는 이제 아침에 시초가가 갭 하락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여기서 시가 근처에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밀려 내려가면서 이동평균선을 맞고 여기 만든 저점을 깨고 내려가길래 손절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요 캔들에서 바로 끊어버렸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금액을 많이 들어가서 손절 금액이 좀 크게 나왔던 경우입니다. 자, 손절 경우 제가 다 소개해 드릴게요. 보니까 제가 5번이 있더라고요. 지난 그 10월 25일인가요? 그때 이후에 손절이. 근데 이 중에 일간 단위로 마이너스가, 1단위로 아예 마이너스로 계좌가 끝난 날은 요날 딱 하루였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대형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자, 12월
14일에 제가 손절한 게 있습니다. 자, 일봉은 이렇게 되고요. 일봉은 이렇게 되고 이날인데 분차트를 보겠습니다. 분차트를 보시면 이건 이제 뭐 저의 절대 원칙 중에 하나인데 손절과 관련해서 제가 접근을 이제 하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접근을 했었고요. 여기서 접근을 했는데 그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로 조금 접근을 했었고요. 여기까지 접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저는 절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봉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3,000봉을 만들고 넘어가면 만약에 하방을 들어갔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는 무조건 손절을 합니다. 반대로 뭐 상방 빠진 종목을 베팅을 한다면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3번 이상 찍어준 다음 깨고 내려가면 저는 일단 무조건 끊어요. 밑에서 다시 잡는 선택을 합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냐면 끊은 다음에 위에서 재접근을 했습니다. 하방으로. 그래서 손실을 복구할 수 있었어요. 손실을. 자, 이거 뭐죠? 제가 끊었기 때문에 복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만 않고 그냥 여기서 계속 분할로 쭉 들어갔었으면은 평단가 올라가고 결국은 내려가서 수익 났을 거 아니냐. 자, 여러분 그거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요. 앞에서 보셨던 선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제가 23일에 상방을 들어갔었지만 결국은 손절을 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날은 더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냅뒀으면 큰 수익이에요. 냅뒀으면 큰 수익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후회할까요? 아니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자, 좀 더 가볼게요. 2종목 더 있으니까 소개를 하고 내용들 말씀드려 볼게요. 위메이드는 11월 28일입니다. 이때 위메이드가 참 저한테 수익을 많이 줬는데 이날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걸로 한번 손절이 한번 있었어요. 위메이드 전날 점하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분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접근을 한 다음에요. 이게 딱 그 경우에요. 제가 3중 바닥형을 깨고 내려가서 손절해버렸던 이렇게 그어보시면 동그라미에서 접근을 하고 파란색 선을 그어보면 저점을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그걸 깨고 내려가길래 칼 손절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밀렸죠. 냅뒀으면 손실이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여기서 다시 샀습니다. 다시 사서 그래서 수익을 챙김으로써 손실을 복구할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지난번 배워 산다 이후로 손절을 또 했던 종목이에요. 11월 1일. 자, 요 종목인데 요거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라 제가 하방을 좀 하면 안 되는 경우인데 조금 제가 잘못한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요거는 제가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하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끊어내고 아쉽게도 제가 여기서 접근을 못했어요. 재접근을 해서 하방을 들어갔으면 이거는 수익이 크게 났었을 건데 못했어요. 훨씬 더 수익이 크게 났었을 건데 못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뭐 다른 종목 매매가 있어서 이날 수익 자체는 굉장히 컸습니다. 제 기억으로 꽤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손절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제가 그 작년 10월 25일인가 이후로 오늘까지 해서 5번의 손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간 단위 마이너스는 하루가 있었는데 매매는 평균 하루에 2-3번 한다 그랬습니다. 2-3종목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손절을 했지만 결국 제 계좌는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은 플러스고 원금 대비 10% 1,000만 원 목표 수익 달성하고 계좌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1월에서 12월 5일까지 갈 때는 2번을 달성을 했었어요. 2번을 달성을 했었는데 그 기간 중에도 손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손절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뒀으면은 괜찮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거나.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끊어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내용들, 뭐 용어적으로 뭐 경제학자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용어를 붙여놨습니다. 부의 한계 효용이니 소유 효과니 가치 함수니. 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손절을 함에 있어서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그걸 다 공개를 합니다.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손절하면 다 공개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뭐 TV 방송이 됐든 유튜브 방송이 됐든
계좌를 통으로 동영상으로 저는 이렇게 그 화면 조회 눌러서 그대로 드르륵 하는 거를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담 커요. 전 그래도 합니다. 무조건 해요. 무조건. 여러분 그러신 경우들 많죠. 내가 들어갈 때 여기서 깨면 손절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거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막상 그 상황 오면 손절 못하는 거. 네, 그거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말. 물론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손절이 잘 발생하지 않는 높은 확률값의 매매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한 달에 평균적으로 손절 자체는 2-3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달에 제가 매일매일 2-3번 정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럼 한 달에 뭐 50-60번씩 매매를 하는 건데 그 중에 2-3번이니까 손절 자체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손절 자체를. 제가 조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그 제가 매매를 할 조건의 달성 조건 자체가 자주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인데 물론 또 거기서 제가 목표 수익을 높게 안 잡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앞에 수익률 대회 말씀드렸죠. 전 그런 대회 나가면 저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정말 꾸준한 대회가 있다면 한번 나가볼 의향은 있어요. 그런 대회가 있다라면은. 아무튼 운 좋게 손실 상황에서 그것이 수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지속 불가능해요. 운에 기대는 매매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손절했던 것도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냅뒀으면 더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치워버리고 크지 않을 때 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서 계좌를 복구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단언컨대 작년에 주저하지 않고 TV 방송을 통해 계좌를 공개를 하고 뭐 유튜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 부담스럽지만 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 저는 손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손절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2023년에는 2022년처럼 손절을 하지 못하셔서 질질 끌려가는 매매를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지만 어렵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저는 정말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끌려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올해는 손절 없이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아마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남은 3주 동안 어떻게 해서 제가 손해보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또 차분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